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진행 중인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제네바 1차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양국이 기본 틀에 합의했고 이 합의가 중국의 히토리 수출 제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의 무역 충돌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1,500원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030원보다 14.7%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택배기사나 배달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올해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월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내수부진으로 숙박 음식점 취업자는 42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고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13개월째 감소했고 일자리는 노인 위주로 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2,000원 발언으로 라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라면과 함께 계란, 닭고기 같은 싼 값에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품목들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죠. 정부가 곧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여전히 집중 진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부는 단속한다고 나서지만 기업들은 원부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들어 슬금슬금 가격을 올립니다. 공산품 가격이 안정돼도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 체감 물가는 폭등하기 마련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던진 물가 안정 대책 과연 어떻게 나올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 TF 회의를 하면서 라면이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000원 라면. 실제 슈퍼마켓에 가서 보면 뭐 2,000원짜리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뭐 또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0원 발언에 식품 회사들의 주가가 당일 급락을 했습니다. 최철 교수님, 이 대통령이 얘기한 2,000원짜리 라면에 대한 인식, 물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물가는 코로나 이후로 계속 물가 상승이 지속이 되어 왔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이제 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생활에 있어서 많은 압박감을 주고 있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예. 새 정부가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물가가 정부가 추진해야 될 어떤 중점적인 그런 이제 과제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인식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시판이 되고 있어서 이제 한 5개 봉지를 한 봉지를 사면 낱개당 한 500~600원 정도에 이제 팔리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양한 가격대가 출시되고 있어서 일단은 2,000원짜리 그런 이제 고가 라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서민적인 그런 이제 네. 가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인식 속에서 네. 2,000원이나 하는 그런 라면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의 어떤 놀라운 이제 그런 것의 반영이라고 보고요. 예. 아무래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물가의 안정에 어떤 총력을 좀 다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일반적으로 봉지라면은 평균 1,000원 정도 한다고 봐야 되나요? 한 낱개당?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 500~600원짜리도 있고요. 500원도 있고. 그래서 2,000원짜리도 있긴 그렇죠. 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일부 예. 제품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2,000원 하니까 좀 식품 회사들이 깜짝 놀랐는데 라면 값이 그동안
슬금슬금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꼭 2,000원짜리만이 아니고라도 최근 가격 상승률이 좀 어떻게 봤어요, 이 부분? 예,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22년, 23년에 라면 가격은 10% 내외 상승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4년만 조금 예외적으로 감소를 했던 해가 되고요. 올해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 그게 부분적으로는 좀 작년 대비 기저 효과가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또 우려스러운 거는 작년 4, 4분기에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이제 낮아지면서 1% 중반대로 향해서 가고 있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다시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이제 2%대까지 가는 네. 현상을 두고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예시로 상징적인 예시로 이제 라면의 예시를 든 것 같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이제 공약들과 재정 정책에 관한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예. 그동안 그런 재정 정책의 확장적인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결국 가져올 수 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는 이제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가가 이제 오르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라면 2,000원 해서 혹시 인식이 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잉 대응하는 대책도 나올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또 기업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 최근 라면을 중심으로 뭐 가공식품들 일부 외식 물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철 교수님 보시기에 네. 뭐 물가가 계속 소비자들에게도 오르는 것으로 느끼지만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른 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보통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하는 한 450여 개의 그런 품목을 이제 그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제 그 종합해서 이제 그 산출하는 이제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고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최근에 그 5월 물가가 발표됐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는 1.9% 포인트, 1.9% 예. 상승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 그렇습니다. 예. 보통 계절성 때문에 이제 전년 동월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사실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로 두고 관리하느냐가 또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한 2% 수준으로 이제 본다면 사실 지금까지 2%를 좀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가 이제 1.9%니까 조금 이제 내려갔죠. 하지만 전체적인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그 물가 안정에 대한 어떤 이 확실한 어떤 안정세에 대한 그런 확신을 좀 갖기는 좀 어려워 좀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 체감하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 생활 물가라고 해서 더 소비자들이 자주 그 빈도수가 더 높고 그리고 이제 지출 비중이 높은 한 140여 개의 또 그런 것만 추려서 품목만 추려서 생활 물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한 2.3%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전체적인 물가는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 더 피부에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물가는 상당히 좀 2%를 상회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가공식품 그리고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네. 어떤 그 공급 측의 뭐 기후 변화라든지 병충해라든지 또 동물 질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통제가 좀 어려운 그러한 공급 측의 그 영향 요인에 따라서 사실 좀 가격이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공급 요소 그러니까 이제 공급되는 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공급도 그렇게 줄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늘고 있는데도 가격이 오른 게 많다 그래요. 계란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생산량이 그렇게 뭐 줄지도 않는데 소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인상 요인이 조금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인상 요인보다 훨씬 많이 올린다. 이런 느낌을 조금 소비자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태원 교수님 보기에는 좀 최근 많이 오르는 물가, 또 품목을 좀 본다면 어떤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어요? 이게 꼭 서민 물가를 대변하는 그 품목들은 아닐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소고기 가격을 보니까 국산 수입 모두 이제 5%대 이상 상승을 했고요. 5%. 5월 기준의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네. 그리고 돼지고기는 무려 8%나 상승을 해서 돼지고기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많이 올랐군요, 돼지고기는. 예, 네. 수산물 중에서도
이제 고등어가 유독 많이 올랐더라고요. 고등어? 예,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안정이 돼 있는 편인데 고등어가 한 2개월 연속 10% 이상 상승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고등어 잘 안 잡히나요? 서민들이 많이 먹는 생선인데. 저도 이게 원인을 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뭐 기후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빵집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제 케이크를 제가 자주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가족 생일이 있으면 1년에 몇 번 사게 되는데 제가 피부로 와닿는 그 가격 중에서 케이크 가격이 가장 제가 와닿더라고요. 많이 오른 것으로 느낀다. 예, 1년 만에 이제 사러 가면 네. 작년보다 왜 이렇게 올랐지라는 이제 체감상의 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예. 지난 4년간 케이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예, 꾸준하게 올랐고 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일 텐데 밀가루입니까? 예, 밀가루 가격이 이제 22년도 러우 전쟁 아마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밀가루를 이제 공급하는 최대 생산국에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30-40% 상승을 했었거든요, 밀가루. 예. 그리고 이제 초콜릿도 지난 한 4년간 카카오 생산 뭐 이쪽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 굉장히 꾸준하게 10% 이상씩 상승을 한 것이 이제 그런 베이커리나 케이크, 뭐 빵 이런 데 높은 가격을 전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케이크 말씀을 하셔서 특히 이 식품 기업들은 이제 밀가루 가격이 원자재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들어서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이제 물가를 더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 많이 올리거든요. 정부가 좀 눈살을 찌푸려도 올린단 말이죠. 근데 어떤 때 밀가루가 항상 오르는 게 아니라 밀가루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올릴 때는 원가 부담 때문에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놓고 좀 떨어질 때는 가격을 내리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뭐 가격의 경직성 중에, 경직성. 그러니까 경직성이라는 것은 이제 잘 내리지도 않고 이제 오르지도 않고 그러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원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을 좀 올렸지만 다시 원가 감소 요인이 생겨도 안 그걸 내리죠. 굳이 이제 내리기보다는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가에 가장 좀 지금 불안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주로 농축수산물 같이 기후 변화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예. 자연 조건의 영향을 받는 그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때 좀 국제 곡물 가격이 좀 인상이 됐지만 이제 곡물 가격 중에서 뭐 밀가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금 좀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달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닭고기용으로 이제 그 사육을 하는 그 육개와 예. 또 이제 그 달걀을 이제 그 얻기 위한 이제 산란계가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그 산란계는 그 계속 오랫동안 이제 사육을 하면서 이제 그 달걀을 낳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특히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동물 질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조류인플루엔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미국에서도 이번에 예. 달걀 품귀 현상이 생긴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일부 이제 그 지역적으로 그런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생산량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제가 통계를 쭉 봤었을 때는 이 어떤 공급 측면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사육 마리수가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달걀 생산량이 감소한다거나 뭐 그런 추이는 지켜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공급 측의 요인보다는 미국에 이제 저희가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이제 수요처가 생긴 것이죠.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품귀 현상이 생기니까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우리나라 달걀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이 양계 농가에서는 또 미국에 이제 그 새로운 수요처가 생긴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소비자들이 달걀을 그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식품 기업이라든지 외식 기업도 그 가공품, 그러니까 예. 그 달걀 가공품들을 엄청난 양을 그 투입을 해서 이제 식품을 제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이 조류독감이라는 동물 질병으로 인해서 이 공급에 어떤 영향이 생기니까 네. 그렇게 그 가공품도 지금 수입에 좀 차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달걀을 민간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그 식품 기업까지 대규모로 그것을 사들이게 돼서 아무래도 또 수요가 좀 갑자기 네. 일시적으로 좀 증가된 영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걀이라는 게 이 고기를 좀 고기값이 오르니까 사 먹지 못하는 분들이 좀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계란 소비를 늘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계란값이 오르면 즉각적으로 가게에 이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요즘 이 가격 인상 문제에서 라면과 함께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물가가 문제가 되면 정부가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곧바로 물가 안정 대책을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역대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가로 기억이 납니다만 물가를 품목당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라면 사무관, 빵 과장, 뭐 배추국장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강도 높은 물가 대책도 뭐 시간이 지나면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죠. 정부의 물가 대책이 이렇게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로 봐야 할까요? 일단 그 물가 상승 요인을 이제 분해해서 그 네. 원인이 어딘지를 좀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 물가 목표는 이제 중앙은행의 책무로 돼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 물가 안정 목표는 예. 상당 부분은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달성해야 될 목표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총공급 측 요인에 의한 어떤 물가 변동에 대해서는 사실 통화정책이라는 수단으로는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약간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공급 측 요인에서 상승된 부분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 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보조적인 미시 정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어떤 들면 것들이 있을까요? 수입 어떤 한 국가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뭐 다른 또 수입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또 뭐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유류세나 뭐 여러 가지 관세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 관세를 낮춘다거나 유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최대한 국내 물가에 전가되는 어떤 효과를 좀 이렇게 완충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보조적인 수단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좀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이제 뭐 80년대 얘기긴 한데요. 권위주의식 그런 정부가 했던 물가 안정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예컨대 짜장면 가격을 이제 통제를 하겠다고 짜장면 가격을 이제 높이지 말라고 이제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사실 그런 중화요리 식당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원래 짜장면 메뉴판에는 짜장면 하나만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 간짜장이 생기고 조금 높은 가격에 간짜장이 생기고요. 간짜장. 좀 시간이 또 지나니까 삼선 짜장이라는 이 이제 더 높은 가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전에 그냥 짜장면 안에 사실은 거기에 해물도 다 들어가고 간으로 다 했고 했는데 네. 이거를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니까 사실 그런 과거의 방식으로 물가를 이제 통제한다는 개념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했거든요. 경제부처가 만들 텐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소비자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조금 이게 물가 안정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가 온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그 김태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우리가 뭐 그 크게 이제 뭐 수요와 공급 측면을 나누어서 어떤 측면의 영향 요인이 큰가를 좀 이제 분해를 해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물가에 관심을 갖고 한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라든지 뭐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향후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공급 측면의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이제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사실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 투자가 감소된다는 것은 어떤 미래에 걸쳐서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력의 이 확산이 좀 덜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생산 시설을 그냥 유지 보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생산성을 좀 늘려나갈 그런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진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수요가 회복되니까 이건 정말 이제 공급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그야말로 경제학적인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크게는 이제 그 뭐 수요 공급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장의 그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보면 그 사업자들 예를 들면 이제 공급자들이 이 가격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또 독과점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원가가 오른 만큼만 반영을 해주면 사실은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가 이상으로 좀 더 그 마진을 늘리면서 이렇게 좀 그 가격을 올릴 유인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게 생각을 올릴 때 정부에서 원가 상승률만 올리는 거를 정확하게 단속해서
지도할 수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죠. 사실은 원가 분석을 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렵고요. 거죠. 그렇게 또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우리 뭐 시장 경제에서 엄격하게 네. 그것을 규제하고 가격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저도 뭐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어떤 생산 공급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비용 절감의 노력을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서 그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보통 소비자에 전달되기까지 직접 생산자가 바로 생산한 것이 그냥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간의 몇 단계 유통 단계가 유통 단계를 있죠. 뭐 예. 도매 소매 이렇게 거치게 되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업체들의 그런 영향력이 너무 강화돼서 실제로 산지에서는 크게 인상이 안 됐어도 사실 유통 마진이 더 덧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유통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또 과도한 어떤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자제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매겨지는 부과되는 가격에 네. 좀 더 인상 요인을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상당히 이제 기업들의 좀 선의에 의지를 하는 식품 기업들의 생산 기업이나 유통 기업들이 좀 과도하게 마진을 늘리지 않기를 바라는 게 과연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춰가는 추세입니다. 금리를 싼 돈으로 좀 돈을 빌려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조금 어긋나는, 배치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가 잡는 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가 시작이 되고 그런 생산 위축이 와서 공급 측 요인에 의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5년 전부터 저는 좀 예상했던 바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우리한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했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현상인데 그게 사실은 과거 역사에서 보면 이제 1970년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흔히 경험했던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것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물가 상승이 낮아지거나 디플레이션이 와서 그때 적절하게 재정 정책을 확장하고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 예. 그런 경기 부양 효과와 더불어서 총수요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해서 경기 이제 해소를 하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하신 그런 확장적인 완화적인 정책들이 결국은 뭐 일부 경기 침체를 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높은 물가 상승률을 더 부추겨서 네.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속될 우려는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뭐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이런 게 계속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5월 경우에는 1%다라고 네네네. 전부 떨어졌다고. 근데 이게 상당한 그 착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라는 건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 5년간 누적 상승률이 사람들한테 느끼는 체감 물가와 가장 근접한 것 같습니다. 5년간 예. 누적 그렇게 실제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그 통화 정책 물가 안정 목표를 보면 단순히 2%가 안정 예. 목표가 아니라 앞에 중기적 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중기적 시계라고 하는 것은 한 5년 정도 동안 평균적으로 2%를 연간으로 달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 5년 동안 보면 이제 2022 100이니까 지금 116점 몇 %인데 한 5년간 16 몇 %의 누적 상승률을 보인 거고 그것을 다시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연평균 3%씩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 5년 평균이 2%가 되려면 향후 한 2년 동안 1%를 기록해야 평균적으로 2%가 그러니까 되거든요. 우리가 매월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 이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에 체감하는 걸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네. 5년 정도 좀 길게 봐야 된다면 예. 5년간 얼마나 올라가냐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게 알겠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물가와도 관련이 있는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 정부가 지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금은 주로 일요일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이제 평일에 쉬는 것을 바꿔가고 있는데 이거를 일요일에 쉬도록 법으로 좀 강제하겠다. 이런 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취지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의무 휴업을 이제 공휴일날 하게 된 것은 그 대형 마트들은 이제 보통 그 소비자들이 이제 그 대량의 어떤 그 물품을 이제 사기 위해서 이제 장보러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말에 많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 뭐 지역에 있는 작은 가게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는 이제 그 매출이 이제 또 부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생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서 이제 이렇게 좀 의무 휴업을 도입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뭐 그 휴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실제로 그렇게 의무 휴업을 하게 된 효과가 있었나 했을 때 전통시장의 매출이 뭐 늘어나지 않았다. 그렇죠. 별로 이제 없었다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지자체별로는 그러면 평일날 그냥 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지금.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전통시장이나 이런 어떤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좀 그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은 사실은 어떤 그 영업일을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좀 나눠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 오랫동안 보존하기 어려운 그런 신선식품들 그런 거를 이제 장을 보는 경우에 마트에 뭐 한 일주일 격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꺼번에 사서 오랫동안 집에 보관해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좀 더 유통 과정이 개선돼서 가격 경쟁력만 있을 수 있다면 직접 내가 눈으로 가까운 동네에 나가서 그 신선한 거를 바로 사다가 그때그때 그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런 품목들 중심으로 지역 상권이 그 소비자들에게 그런 그 품목들을 판매를 하고 또 공산품이랄지 여러 가지 그 대량 생산돼서 대량 유통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그 품목들은 또 이 마트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날짜보다는 그렇게 좀 품목을 좀 중첩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은 또 온라인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유통 과정은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으로 네. 경쟁도 되면서 상당히 좀 이게 좀 쉽게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이 의무 휴일을 일요일로 강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게 상품의 구분을 조금 서로 차별화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최 교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태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 휴업일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판명이 났는데 그 영업일을 뭐 조정한다고 일요일로 한들 강제하는 게 효과가 없다. 아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거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일단 우리의 목적은 전통 재래시장의 어떤 활성화나 이런 것들인데 좀 더 구조적인 어떤 전략, 말씀하신 어떤 품목의 어떤 배분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이제 젊은 디지털 세대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플랫폼이 있어서 그 안에서의 네트워크 이펙트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시장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 가서 이제 뭔가 사면은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그걸 다시 또 온라인에서 쇼핑하면서 그 포인트를 쓰면서 하는 되고. 그런 이제 일종의 플랫폼 안에서의 그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재래시장도 이런 좀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한번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의 재래시장이 있고 뭐 또 강원도 지역의 재래시장이 있으면 소비자가 이쪽에 가서 이제 강원도는 이제 자주 가는 곳은 아니니까 1년에 한 번 휴가로 놀러 갔을 때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을 들려서 이제 샀으면 그때 이제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그 누적된 포인트가 있으면 또 언젠가는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기 집 앞에 있는 지역의 재래시장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또 그 플랫폼이 있으면 그 안에서 또
프로모션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들이 수립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그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일요일로 강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 물가 대책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철숙 명예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돌아왔습니다. 올 들어 뉴욕 증시의 나스닥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홍콩 항생테크 지수는 30% 가까이 올랐죠. 주가 상승에는 알리바바 같은 기술주, 이른바 중국판 M7이 있습니다. 미중 관세 갈등이 완화되는 가운데 중국판 M7을 더 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모셨습니다.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부문장인 최영진 전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우리 증시도 굉장히 좋은데 중국 증시도 올 들어서 좋습니다. 최근 이제 미중 관세 갈등 완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혹시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2차 고위급 무역 협상, 좀 좋은 소식이 들립니까? 네, 뭐 이번 2차 그 런던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미 간의 또 미중 간의 이런 협상의 가장 핵심은 이제 중국이 전략 자산인 히토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미국에게 수출을 허용할 것이냐라는 히토류. 부분 하나하고, 또 미국은 중국에게 AI나 반도체 관련한 또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맡겨야 할 거냐, 이게 가장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좀 보니까 러트익 장관이 뭐 협상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뭐 거의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다 지금 쏟아서 하고 있고, 오늘 밤에 협상이 끝나길 원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긍정적인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앞서 지난달 그 10일과 11일이죠.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 진행하면서 관세 협상해서 90일 동안 좀 유예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145%에서 30%로 지금 낮춘 상태고, 또 중국도 미국산 어떤 수출품에 대해서 125%에서 지금 10%로 낮추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들은 지난 5일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또 전화 있었죠. 통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두 개가 모두 다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통 크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양국 간에서 이번엔 조금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으로 가서 중국판 M7, 원래 나스닥의 기술주를 이제 M7, 매그니피선트 7, 7개 종목을 얘기해 왔는데, 이게 이제 중국판, 알리바바 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왜 중국판 M7에 더 기회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중국판 M7이라는 게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왜 이들 기업에 좀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패권 전쟁, 네. 이것을 사실 저는 이제 뉴 노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그 동안은 사실 미국 중심의 뭐 그 매그니피선트 7, 그 기술 탑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사실 미국 주도의 AI나 테크놀로지의 어떤 얼라이언스들이 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근데 올해 우리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날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큰 쇼크가 있었던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AI. 예.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이게 중국 같은 나라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친구들은 그 연산의 어떤 그 숫자도 줄이고 또 사실 고사양 반도체 칩 없이도 자체적으로 이 정도를 해놨다. 적은 비용으로.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중국에 대한 테크놀로지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본 겁니다. 예. 중국에 제가 지금 사자성어를 가끔씩 쓰기도 하는데 칭저비엔, 비엔즈통, 통즈지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궁해지면 변하고 아, 또 변하게 되면 통하고 통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중국을 통제하고 억제하다 보니까 중국은 자체적으로 기술 굴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중국도 미국의 M7에 대응하는 중국판 M7 혹은 또 타르픽 10 해서 중국판 빅테크 그 빅테크. 10 종목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뭐 당연히 전통적인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도 있지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륙의 실수라고 했던 샤오미, 샤오미, 예. 또 전기차 세계 1위 BYD, 그리고 뭐 메이투안, 메이투안, 그리고 삼성전자를 바짝 쫓고 있는 SMIC, SMIC. 뭐 이런 등등의 기업들이 중국의 M7으로 봐야 될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커머스 영역에서 시작해서 클라우드, 핀테크, AI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 플랫폼이 통합되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3국가 내에서 온라인에서 확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판 AI 딥시크의 출현으로 이제 관심이 갑자기 중국판 M7이 많이 높아졌는데 올 들어서 그러면 미국 뉴욕 나스닥의 시장은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M7 기술주들은 상당히 상승폭이 크던데 네. 올 들어 어떤 상승률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한 30% 항생테크가 올랐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더 올랐다가 조금 일부 조정한 게 지금 이 정도고요. 한때는 한 50% 이상 올랐었습니다. 그만큼 올 상반기 주식시장으로만 보면 중국의 테크 관련 주식들, 특히 이제 홍콩에 상장되는 항생테크 또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빅테크들, 중국 빅테크들 기업들이 상승률이 꽤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예. 미국의 빅테크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이상이 되는데 네. 중국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한 1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예, 예. 17배. 그래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좀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운동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운동장이요? 네, 그게 무슨 새로운 뜻인가요? 운동장. 네.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중국은 경쟁하지 않는다. 음. 쉬운 예로 중국은 고속 성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영미가 이미 성장의 축에서 기술 우위에 있거나 시장 우위에 있는 지역에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내연 자동차 시장을 얘네들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내연 자동차는 그렇죠? 내연기관. 근데 네. 오히려 이 친구들은 전기차에서? 새로운 운동장, 전기차라는 시장을 만들어서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만들면서 오히려 선도적인 지위가 중국에 가 있는 새로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무연금 사회로 갔던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은 조금 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주가 수익 배율로 보면 나스닥이 한 30배 평균 그렇죠, 그렇죠. 기술주는 네, 네. 중국은 한 17배 정도 얘기했는데 대략의 기술주들의 시가총액 비율로 봐도 이 정도입니까? 시가총액 비율은 훨씬 낮죠. 예, 시가 좀 훨씬 낮죠. 훨씬 낮죠. 네, 네. 그럼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담아야 된다. 그런 취지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네. 스탠스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중국 주식 시장을 좀 꺼려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예. 5년 전에 마인의 실종 기억하십니까? 네, 알리바바 마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라졌다가 엔트 파이낸셜 상장한다고 했다가 상장도 실패했고요. 네. 사실은 마인이 상하이 금융 포럼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이후로 사실은 5년 정도 잠적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월에 네. 민영기업들 대표자들 모아놓고 시진핑 주석이 대화를 했었습니까? 네, 그 그때는 자리에 나타났죠. 이제 많이 나타났죠. 예, 그리고 빠링호 80년대 이후에 그 기술주 창업자들도 불러서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해서 네. 조금은 더 긍정적인 코멘트를 시진핑 국가주석이 했죠. 그리고 내년부터 15차 5개년 계획 실행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기술 굴기 관련해서 중국이 AI나 반도체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인재를 끌어모았고 네. 실제로 전 세계에 지금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논문 인용 숫자라든가 그리고 인재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의 이 기술 굴기에 대한 욕망 그리고 네. 기술 굴기에 대한 역량들이 대단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잠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정부의 스탠스의 변화입니다. 정부가 이 기술진흥 규제에서 뭐 지원을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기술주에 대한
지원, 예. 그리고 민영 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도. 규제의 완화 이런 부분들로 스탠스가 전환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은 예.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돼 국면이기 있고.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미국 중심의 테크 주식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그 익스포저를 중국 쪽으로 열어야 되는 타이밍이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서학개미들 다 미국 시장으로 그렇습니다. 몰려갔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5년 전에 마윈이 사라질 때 그 충격을 보고 나서 중국 시장 더 이상 쳐다보기 싫다. 나는 중국 투자 안 할 거야.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빅테크의 새로운 중국 굴기를 본다면 그럼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중국 주식에 한 자기 가진 자산에 어느 정도 조금 담으면 좋을까요? 지금 뭐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한때는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농담이 있었을 정도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S&P, 나스닥, M7 예. 이런 식으로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을 보면 국장에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 네, 지금 요즘 보면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방원 이런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조선방산, 원자력. 원자력.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의 S&P나 나스닥이나 M7과 같은 테크놀로지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 예. 이거는 장기적으로 유효합니다. 여전히 미국에. 그래서 이 익스포저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의 자산의 100%를 전부 미장이나 M7에 몰빵하면 안 몰빵했다. 그런 투자자다. 네. 그럼 이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돼요. 이 투자자들은 조금 더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려야 되는데 저는 한 8대2, 7대3 정도로 7대3.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네. 투자 기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금씩 늘려야 되고 또 당연히 대한민국 국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그리고 유럽 증시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금씩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예. 지금 시장은 미국 일방주의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네.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멘텀과 실적과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있는 국가의 분산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올인했던 분들 해외 투자 많이 했는데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시키는데 거기에 중국 주식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을 해보자. 한 30% 정도 해외 자산 중에서는 중국 주식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네. 좋겠다. 리스크 다변화 차원에서. 그렇다면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갖겠다면 여러 가지 M7, 중국판 M7이 아까 알리바바, 뭐 비아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세계 주요 산업을 굴기를 하기 위해서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네. 어떤 종목, 어떤 분야가 조금 유망할까? 조금 뭐 꼽아줄 수 있습니까? 뭐 테레비텐 종목들이 다 유망하긴 한데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네.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 새로운 운동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 전기차 분야를 저희가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예, 전기차에서는 당연히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1위는 테슬라가 아니라 BYD입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CATL이죠. CATL. 이 각각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 32%, 그다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6%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슈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제가 BYD를 얘기할 때도 뭐 최근에 BYD가 좀 이슈는 있긴 하지만 네. BYD는 미국에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 진출하지 않았으니까 크게 피해가 없죠. 네. 그런데 왜 시장 점유율이 있냐면 중국 내수 시장 플러스 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동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 동남아 시장들을 진출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진출했습니다. 네, BYD 지금 우리 네. 곧 삼천리가 지금 하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값싸게. 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 미국 아니고도.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BYD가 진출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CATL의 전기 배터리 생산량은 전 세계 모든 전기차들의 공급하고도 10% 이상 남을 정도의 생산과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의 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예. 만약에 중국산 배터리 기업들이 과거 같은 자유무역 체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실
배터리 기업들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생존하기 어렵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배터리 분야 그리고 전기차 분야 당연히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AI와 자율주행 기술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한데 네. 우리가 미국의 구글의 웨이모. 그렇죠? 그리고 뭐 테슬라가 해서 시범 운행하는 거 예. 테슬라가 곧 뭐 그렇죠. 시범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시범 운행하고 있고 거의 걸음마 단계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우한 소식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누적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 벌써 엄청납니다. 이 자율주행이. LV 자율주행 택시 시스템, 예. 그 아폴로 서비스 전국 10여 개 도시 이미 진행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의 기술 발전 케이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다르다. 규제 완화 이런 수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바이두의 자율주행 서비스 이런 것들 충분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봐야 되고요. 예. 세 번째로는 조금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어떤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지금 TSMC, 삼성전자, 상하이 SMIC가 지금 1, 2, 3인데 네. 이 파운드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지 알 수가 없고요. SMIC의 추격이 무섭다는 겁니까? SMIC, 화원과 같은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들의 추격이 매우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초집중적인 투자, 네. 자본과 인력과 시장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이 지금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런 갭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 머지않은 언제 좁혀질지. 장래에 훨씬 더 좁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좁혀졌을 때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다. 그리고 지금 IoT, AIoT로 이어지고 있고 이커머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렇게 통합되는 이런 시대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이 어떤 나라였던지를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10여 년 전, 15년 전 알리바바의 꽝꾼지에 기억하십니까? 11월 11일 광군제. 예. 네. 매일 그 하루에 거래되는 그 당일에 거래되는 그 많은 거래량들을 처리하고 있던 그들의 트래픽 처리 능력, 클라우드 서비스 능력,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배송해내는 물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축적되었다. 그러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조금 멀리하고 중국을 잘 들여다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도강량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중국판 M7 개별 기업 얘기까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나 해외 투자에 조금은 익숙치 않은 분들, 개별 기업을 좀 연구하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그러면 중국 시장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할 때 보통 하는 방법이 ETF를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뭐 우리 회사에서도 최근에 차이나 AI 테크 관련해서 탑10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상장하기도 했고요. 중국 빅테크 탑10에 투자하는 ETF. 우리 회사 말고도 지금 다른 회사들 또 중국에 대한 관심들을 지금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테크나 AI나 로보틱스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좀 볼 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한 종목에 투자하는 개별 주식 투자에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산 투자를 하고요. 또 종목의 셀렉팅에 있어서도 조금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탑티어 기업들. 그래서 차이나의 테크 탑10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쪽으로 투자를 해보신다면 미국 일변도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넓혀갔을 때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미국도 중시하지만 중국도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하라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부문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0%대 초저성장에도 물가가 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계엄 와중에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턱없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민 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물가를 억지로 누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의 이유도 다양하고 정부 단속의 손길이 기업의 상수를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세금과 이자 더 낮아져야 하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SBS BG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